천자문 시간에 들었고 천자문을 건너뛰어서 그래요. 자, 하도수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다시 그림에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제 태극도로 놓고 이렇게 보자면은 자, 항상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귀는 거예요. 그죠? 사귀는 거. 사귄다.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것도 사귀는 이치 공부한다 그랬죠? 예죠. 사귈 예자죠. 항상 이쪽 왼쪽은 양이죠. 오른쪽은 음입니다. 이게 기본 그 방향이에요. 처음에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공부할 때는 뭘 잘 잡아라? 방향 잘 잡아요.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도 뭐예요? 방향 잘 잡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맨날 잃는 게 뭐예요? 방향 잃고 헤매요. 길지. 절대적으로 방향 잘 잡아요. 특히도 황하문명권에 이 공부를 하려면은 요거 방향이 이렇게 잡아야 돼. 이거 방향 거꾸러지면은 맨날 공부해봤자 돌아오면 타물이에요. 이게 지극히 과학적이잖아요. 그죠? 그죠? 따뜻한 기운은 위로, 찬 기운은 밑으로. 이거 아닌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 요렇게다 씨앗 붙이면 이게 뭐예요? 양태극이요? 음태극이요. 모든 생명의 씨앗은 이거죠? 자웅동체 아니잖아요. 그죠? 수컷대로 양컷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아메바 아닌 이상은 다 모든 저기는 요거 저렇게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씨앗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라의 금관이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게 황하문명권의 이쪽에 그 저기 뭐야 내서 나오는 디자인이에요. 디자인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신라 저기 뭐에 저기 고곡이라 그러죠. 고곡이 뭐예요? 그냥 고곡. 그러니까 이게 학문의 정도가 낮다라는 고곡 그러면 거기다가 뭐예요? 철학적 이유를 부여를 해줘야 되죠. 야, 왕들이 그 모자를 번쩍번쩍 하면서 아 얼마든지 뭐 반짝반짝 빛나는 별 모양도 할 수 있을 텐데 그죠? 그 반짝반짝 빛나는 별 모양은 저기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스 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다 오각형의 별은. 우린 이걸 갖다 여기 왕관에다 해놓고 반짝반짝하게 만드는 거야. 이게 뭐냐? 이거는 군주로서 뭐예요? 다 길러낸다 이런 뜻을 갖고 해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야 이쪽에 군주들은 정말 철학 군주구나 이렇게 나올 텐데 맨 서양 놈들 입장에서 보니까 야 너네 군주가 무슨 뭐 한글도 만들었냐? 그게 어딨냐? 신하들이 만들어가지고 임금님이 발표하는 정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황하문명권의 군주는 절대적으로 공부 안 하는 군주는 군주로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무식한 군주가 되면은요 어마어마하게 저기 뭐야 자존심 상해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이 되면 될수록 뭐 해요? 철권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그 문무를 겸비한 군주가 이제 절대적으로 대접받는 것이 되고 자 항상 이렇게 사귀는 관계가 되고 하늘과 땅이 사귀는 게 이게 제일 으뜸가는 사귐이죠. 모두가 우리가 이걸 본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사귀어서 우리가 만물을 낳잖아요. 그 나온 모든 만물은 저걸 그대로 본받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뭐다? 효예요. 아까 이거는 둘이 사귄다라는 뜻이 되고 두 개가 들어가면 사귄 거 우리도 똑같이 본받아요. 그러니까 어린애들 앞에서는 어디 가서 물도 마시지 말라. 그죠? 찬물도 마시지 말라. 왜? 어른 하는 거 그대로 닮아가는 거니까. 이게 닮는다. 본받는 게 이거잖아요. 그죠? 사귈 교자죠. 이거 똑같죠? 이거 여선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아직 숫자를 공부 안 했으니까 참 여선육이라고 하는 건 이게 바로 땅을 표현합니다. 땅이 누구하고 사귄 거예요? 요렇게 해서 이 속으로 들어온 하늘과 사귄 거죠. 이 교도 지천택괴의 상입니다. 그래 지천택괴에 대해서 공자가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거 몇 번 얘기했죠. 천지, 교 하늘과 땅이 사귄 것이 태다 이렇게 돼. 천지 교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택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택괴가 되니까 그래서 군자 이하여, 그 후 이하여 임금 이걸 보고서 어떻게 된다? 재성 천지지의하고 하늘의 마땅함을 그대로 말음질해서 보상 천지지의 아니라 그저 땅의 마땅함을 그대로 돕고 도와야 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임금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하늘과 땅이 사귀는 모습을 그대로 이것을 보고서는 그죠? 내가 이거를 사람들한테 잘 쓸 수 적당히 말음질을 해서 그 다음에 백성들 일을 저 오른쪽에서 돕고 왼쪽에서 도와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태의 정치예요. 지천 태의 정치가 되고 그래서 저 중궁전에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정치가 뭐예요? 하늘과 땅이 어떻게 사귀고 그래서 만물을 어떻게 길러내는지 보고 정치 너네들 그렇게 알아 이 소리. 그게 교태전이에요. 그런데 뭐 여자가 뭐 하는 거라고요? 그 말이 똑같다고 해서 같은 게 아닌 거죠. 그럼 뭐 천지만 사귀느냐? 만물도 또 사귀죠. 만물이 어떻게 만물이 사귀어서 뭐 하는 거예요?
천지교. 천지가 사귀어서 여기 다시죠. 천지가 사귀면 또 만물이 하늘과 땅이 사귀어서 그 다음에 공작하신 말씀에 하늘과 대상전에서 이제 그 표현한 건데 하늘과 땅이 사귀어서 이건 처음에 태라고 했어요. 사귀어서 뭐가 생겨요? 천지교 사귀어서 그 다음에 만물이 거기서 어떻게 나와요? 사귀어서 만물이 통해서 나오는 거죠. 이게 만물이 통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사귀어서 만물이 통한다. 어떻게 돼요? 교통이라 그랬죠. 이게 교통하는 거예요. 그 교통은행도 있고 교통대학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 해줬잖아요. 그죠? 요것만 하늘과 땅이 이렇게 사귀어요. 그래서 만물이 서로 다 통하도록 만들었어요. 사람도 사귀어야 되죠. 누가 사귀어야 되느냐? 남자 여자 사귀는 거 떠나서 이거는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학이라 그랬습니다. 최고의 통치학이라 그래서 군자 이야기고 군자. 다시 말해서 지도자들이 남의 윗자리 된 사람들이 공부해야 될 공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귀는 게 너네들 끼리끼리 사귀지 말라 이 소리예요. 끼리끼리 사귀는 게 뭐예요? 우리 그냥 상층부야. 지들끼리끼리 누구하고 사귀어야 돼요? 윗사람하고 아랫사람 사귀어야 돼. 하늘이 위하고 땅이 아래잖아요. 그죠? 근데 윗사람이 어떻게 돼? 사귀는데 이리 와 그러면 가요. 무서워서 지들이 내려와야죠. 그죠? 지들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이게 태예요. 그러니까 위와 아래가 사귀어서 그렇게 해서 지들이 내려오면 이거예요. 니들이 내려오면 이 상을 보고 해야 돼. 자기들이 내려오면은 어떻게 돼요? 그 뜻이 기치 그 뜻이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 이렇게 표현했죠. 위와 아랫사람에 그죠? 이 의리가 딱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윗사람은 끼리끼리 지들끼리 놀고 어떻게 하면 맨날 자기들 이 박줄이나 더 이렇게 더 강고히 할까 이것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래하고 통하지를 않잖아요. 그죠? 위하고 서로 간에 통하면은 뜻이 같아지는 거. 그것이 무슨 관계다? 동지적 관계가 되는 거죠. 동지라는 말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귀는 것은 끼리끼리 사귀는 걸 우리 유유상종이라 표현했지만은 통치하는 데 있어서는 누가 사귀었나? 윗사람이 아래로 내려서 보세요. 하늘이 위에 있는데 어디로 내려왔어요? 땅속으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아래로. 그럼 만약에 하늘은 하늘대로 네가 잘났다고 저 위에고 땅은 땅대로 밑으로 이렇게 있으면 이런 경우 가다가 막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건 바로 비색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꽉 막혀서 땅에서 뭐가 자라나려고 하는데 나무가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데 어떻게 돼? 다 잘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색한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너는 너대로, 위는 위대로, 나는 나대로, 밑에 백성들 죽는지 사는지 얼마나 고통 당하는지 88만 원인지 뭔지 이거 전혀 관계없다. 그러면 그 세상은 그죠? 이 문제가 되죠. 틀림없이 언젠가 큰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자, 학문이라고 하는 것도 끊임없이 사귀는 관계를 본받는 거야. 하늘과 땅이 저렇게 사귀어서 만물을 다 통하게 하고 서로 교통하게 하듯이 사람도 서로 사귀어서 어떻게 돼요? 서로의 뜻을 통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것 자체를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되고 이것을 그대로 이 사귐을 그대로 그 본받는 것이 본받을 효죠. 요겁니다. 이 고무경 본받는 것도 어떻게 돼? 고무격려시키게 하는 것이 되고 이걸 그대로 우리가 나이 머릿속에다 잘 덮어주고 잘 다독거려 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요걸 해주는 거죠. 그럼 요거 해주는 사람이 이거 할 줄 알아야 되죠. 그게 바로 뭐냐? 이렇게 사귀는 거죠. 요 사귄 걸 누구한테? 자식한테. 글씨 잘 쓰면 뭐가 돼? 효죠. 그 효를 자 고무 진작시키면서 가리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교가 되는 겁니다. 그죠? 효라고 하는 것 본받는 거예요. 천지자인이 이렇게 해서 효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복종화 이런 게 개념이 아니죠. 부모가 나를 잘 길러줬기 때문에 나도 부모 그대로 본받아서 내 방식대로 행하는 게 효입니다. 내 방식대로 부모를 섬기는 것. 그러면 내가 하면 자식 나면 자식도 나를 그렇게 섬길 것이고 그게 효가 되는 거죠. 다 이 이치에서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래서 하늘의 이치라는 것이 자 위를 만물을 덮고 있는 하늘이 밑으로 딱 내려오니까 그리고 나서 둘하고 하나가 더 보태질 수가 있는 거죠. 하나가 나왔더니 그 다음에 그 위에 뭐가 하나가 더 실리게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둘이 또 사귀었더니 하나 둘 셋이 되는 거죠. 천지인 삼재가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 뭐가 되더라? 유유상종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사방팔방으로 그죠? 각자의 역할들 이렇게 되고 이것이 가운데 속에서 사해지니까 가운데 오라는 개념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가운데 오를 중심으로 해서 자 하나 일을 했더니 이제 수가 번져나가는 거죠. 5하고 2 했더니 7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고 이렇게 했더니 8이 되고 이렇게 했더니 9가 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체적으로 다시 해서 다 완전히 펼쳐 준 거니까
자, 오가 다시 거듭거듭 스스로 자체적으로 열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보다 보면은 그러면은 자, 이제 숫자가 되는데 이걸 보고서는 이걸 보고 복희 씨가 궤를 그렸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도수인 1부터 10까지의 이 이치를 보고 궤를 그렸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숫자가 있는 시대가 아니죠. 아까 얘기했듯이 자, 용마의 등딱지에 뭐가 있더라? 점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달리 표현하자면은 저 하늘에 있는 저 별들의 여러 상들을 관찰해 보고 그것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두루 만물이 베풀어지는 이치를 자, 어디다 표현을 했느냐? 궤에다 표현을 한 거죠. 자,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삥 돌아가는 게 뭐라 그랬어요? 열로 베풀어지는 거죠. 열로 완전히 다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빙글빙글 돌아가는 걸 뭐라 그래요? 천간이죠. 천간을 무슨 간? 숫자로 표현하면은 10간이죠. 간자를 이렇게 쓰죠. 하늘에서부터 하늘에서 근데 1이라는 건 만물을 덮고는 하늘이죠. 거기서부터 1부터 10까지가 다 베풀어진다 이 소리입니다. 하늘이 1부터 10까지 쭉 베풀어지면서 땅하고 만나서 뭐가 생겨나요? 물건이 생겨나죠. 10% 베풀어지면 그 다음에 뭔가 만져지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지가 되죠. 그죠? 이 지, 글자도 이렇게 나옵니다. 지가 되고 그런데 그 지가 몇 개가 되더라? 열 하는 동안에 12개 되니까 10이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야 하늘은 천간으로 쓰고 지지는 12개로 쓰다 이게 나온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바로 해와 달의 운행의 이 도수를 전부 다 계산을 해서 쓴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고 나서 그러면은 자 요거를 뭔가 글자를 써야 되는데 아직은 복잡한 글자를 만들기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덮고 있는 하늘, 땅. 그래서 덮고 있는 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우리가 선분이라고 하는 개념도 무한 광대한 거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끝없이 계속 가는. 그래서 하늘의 무한 광대함을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머리 위를 덮고 있는 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하늘에서 이것저것 다 내려주는 거죠. 비바람과 그저 이 따뜻함과 뭐 등등을 내려주면은 그걸 그대로 어떻게 돼? 일단 다 수용하죠. 수용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입 꽉 닫고 있으면 되나? 아, 벌리고 있어요. 감이라도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벌리고 있는 상.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걸 나무로 표현하자면 나무는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는 거죠. 줄기라고 하는 것은 위로 올라가는 개념이죠. 가지라고 하는 건 옆으로 펴지는 개념이죠. 그래서 줄기와 가지 개념으로 해서 하늘을 이렇게 땅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표현했고 이게 나중에 그대로 숫자로 가면서 하늘은 그대로 1이라고 표현되고 2라고 하는 것은 두터운 땅 개념에서 이렇게도 표현되죠. 그리고 또 2라고 하는 속에서는 또 뭐예요? 먼저 하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땅이 나오는 거죠. 글자 그대로 보면 두터운 땅을 표현했고 그래서 이렇게 2로도 되고 땅 개념도 되죠. 속에 있던 그래서 씨앗이 어떻게 된다? 요렇게 할 때 2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되고 난 뒤에는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는 거죠. 끊임없이 사귀면서 뭐가 생겨나요? 지들 똑같이 닮은 놈 하나가 또 나오겠죠. 그죠? 그게 이렇게 되면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지인 삼재는 다 기본적으로 동격으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저 혼자 아무리 높고 잘나고 위에서 반짝반짝 해도 밑으로 베풀어 주는 거 없으면 어때요? 사람한테 똑같잖아요. 그래 너 잘났다. 아무런 그저 본인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아래가 응해야 돼요. 그래서 하늘이 높다 하지만은 그저 밑으로 지가 안 내려오면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내려오니까 땅도 그래. 알았다. 내가 굽히기만 하려. 그럼 나도 올려주는 거죠. 나는. 이렇게 올려주는 겁니다. 땅은 높은데 내려와서 만물을 길러주고 땅은 낮은 것들을 다 길러서 올려주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본받는 게 누구예요? 가운데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낮은 사람, 작은 사람들 자꾸 길러서 올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누구의 도리다? 군주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군자가 해야 될 일이고 황하문명권의 지도자리라면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1과 2라고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건 하늘이고 땅이고 양이고 음이고 그죠? 위가 되고 아래가 되고 사람으로 표현하자면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제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하니까 아 남존여비라는 말이 얼마나 잘못되는지 알겠죠?
이렇게 깨우쳐야 돼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무작정 남존여비 뭐 옆필종 뭐 이렇게 따지는데 서로가 서로를 따라야 되겠죠.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되는 것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뭔가가 있었지만 그죠? 뭔가의 큰 우주에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문화에 따라 다른 얘기 혼돈이라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자 이걸 어떤 사람은 소령계 저기 주령계 같은 사람 걸 무국이라 표현할 수도 있고, 공자가 이미 당시에가 뭐냐면 태극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커다란 그 덩어리에서 그죠? 큰 덩어리에서 태극 개념이죠. 큰 덩어리에서 뭐가 나왔다? 양의가 나왔고, 그래서 양과 그래서 태극이다 그러면은 이게 음양태극이라고 해서 아주 혼돈의 상태로 표현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중국 갔을 때 그 누관대라 그래서 노자 도가의 궁전을 그 중국 공산당 정부가 만들었는데 참 기가 막힌 이 음양태극의 이치를 쫙 펼치게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상을. 제가 열심히 그걸 도표로 그려가면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태극에서 그죠? 뭔지 큰 덩어리인데 이 덩어리가 막 움직이면서 거기서 양이 먼저 하나 나오고, 양선우무죠? 먼저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오는데 서쪽에다부터 그래요. 완성돼서 해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완성돼서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땅으로 이렇게 나오고, 또 이게 뭐냐면 하나에서 그죠? 뭔가 큰 덩어리는 하나에서 몇 개가 나왔다? 2개가 나왔다. 그걸 우리가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 일생이법의 원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항상 양선의무가 하나가 다시 또 둘이 되는 거죠. 하나가 있다가 우리도 하나 나왔지만 나중에 또 하나를 만나가지고 둘이 되어서 또 하나를 또 내게 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양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 하나 나오고, 여기서 양 하나,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밑으로 자체. 그래서 이거는 양이에서 몇 개가 나왔어요, 모양이? 이거는 2가지의 적절한 그냥 모양만 된다. 뭔가 있잖아, 둥구스름한 이런 그 행태다. 거동의자로도 표현하는 거죠. 그런 모양만 그저 대략 이렇게 나왔던 것이 비로소 뭔가 이제 하나의 상이라 할 만한 것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사상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또 이렇게 돼서 다시 양 하나, 그 다음에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양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양부터 나와야죠. 그 다음에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양 하나, 하나 해서 전부 다가 몇 개냐면은 8개가 나왔습니다. 아까는 상 이렇게 되죠. 상이라라고 하는 것은 상을 우리가 어디다 쓰냐면은 상이 뭐예요? 일단 코끼리 상.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저 일월성신을 뭐라 그래요? 상이죠. 대강 모양만 이렇게 둥근둥근 별이다 이렇게 해서 상입니다. 그런데 3가지 이렇게 나고 나니까 또 특질들이 생겨나는 거죠. 3가지의 특질들이 나오니까 비로소 여기다가 이런저런 것들을 걸어둘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괴라고 표현하고, 역시 일생이법에 의해서 4개가 8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8개, 그저 괴다. 뭔가를 걸어둘 수 있다라고 해서 괴의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것이 이름하여서 8괴입니다. 이 8괴를 만드는 사람이 바로 복희씨가 되고, 복희씨가 바로 1부터 10까지 베풀어지는 이치를 유추를 해서 바로 태극에서 일생이법의 이치로 해서 쭉 어디까지 8괴까지 몇 번 변했어요? 1번, 2번, 3번, 역시 3변 성도의 이치로서 쭉 정리를 하신 겁니다. 3변 성도 했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3변 성도를 통해서 기본적인 이런 체가 조금 갖추어지고, 이것이 다시 이제 각각의 하나씩 다시 만나는 거죠. 그죠? 이걸 이제 2가지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역이 64개가 되니까 이걸 다시 쭉 해서 3번 하면 다시 또 어떻게 돼요? 64개가 나오는 방법이 있고,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일생이법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일정 8회 법칙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하나가 가만히 있으면 이제 서로가 서로 물건끼리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음양의 기운이 이렇게 됐다가 각각의 물건이 되면 이제 물건끼리 서로 만나가지고 이제 교류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일정 8회라고 해서 회라고 하는 거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가만히 있고, 다시 말해서 건괴다 그러면은 자, 건이다 그러면은 소성괴가 작다 그래서 이걸 소성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2개로 이루어진 것은 크다라고 해서 크게 이루어졌다 대성괴가 되고,
주역은 바로 대성괴 64개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하늘 하나 하면 자체적으로 뭐가 만나겠어요? 하늘 한번 만나겠죠. 다시 하늘괴가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택괴하고도 이렇게 만나고, 세 번째가 어떻게 된다? 불괴로도 만나고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계속 8개 나온 게 있죠. 이렇게 해서 밑에는 하나 가만히 있으면서 이렇게 만나는 방식입니다. 8개니까 곱하기 전부 다 88에 64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정 8회 법칙에 의해서 그 64개가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요거는 이미 공부하셨죠. 천자문에서 제가 기초 설명할 때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조선 족속이라면 그죠? 뭐가 있길래 우리 태극기가 있죠. 태극기의 기본적인 괴상이 있습니다. 적어도 뭐냐, 건곤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곤감리는 또 어떻게 되느냐? 엎어지거나 뉘어치거나 어떻게 돼요? 똑같은 모양이죠. 이런 경우를 엎어지거나 넘어지거나 구르더라도 그저 넘어지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고 구르지도 않고 해서 부, 도, 전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뚜기를 우리 뭐라 그래요? 부도옹 이렇게 표현하죠. 부도옹, 붓다옹 해가지고 예, 하듯이 다시 이게 묘하죠. 우리나라 하필이면 이 음양태극도를 써놓고 저 사괴를 쓰니까 어떻게 돼요? 온갖 그 뭐라고 하냐, 갓난 신고를 겪으면서 엎어지고 뉘어치고 하면서도 유구하게 흘러오는 족속이죠. 희한한 족속이에요. 다른들 망해도 벌써 전에 망했을 텐데 나중에는 결국은 저 만주 땅에서 쫓겨가지고 어디까지? 한반도 땅으로. 그것도 또 부족해가지고 둘이 또 갈라져가지고 이러고 싸우는 희한한 족속들이 언제 곧 뭐 통일이야 되겠죠. 그 옛날에 삼국시대도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그것도 나눠가지고 싸우고. 어쨌든 그만큼 뭔가 있으니까 또 살아남겠죠. 그냥 멍청한 족속 같으면 벌써 망하고 성질만 그야말로 뭐 되면은 그것도 빨리 망했을 텐데 좀 교묘하기도 한 측면이죠. 교묘하게 이렇게 해서 또 살아나는 측면도 있고, 아마 여계도를 몸에다 잘 익혀서 그런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개가 나오는 과정입니다. 자, 이 8개가 나와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럼 선우천 8개 그냥 복희씨가 그래서 자, 64개까지를 기본적으로 만들었다라는 의미도 나오고요. 자, 여기다 그대로 대비를 하자면은 순서 그대로 나온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잘 보시면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아래가 양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뭐냐, 요 밑에가 음이니까 요 네 개는 또 음이죠. 요 나온 순서 그대로, 다시 말해서 천지 자연의 이치가 생겨나는 방식을 그대로 그리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자, 일건천, 그 다음에 이태태, 삼리화, 사진례 이렇게 되는 거죠. 양이 많았던 것에서 2개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갈라지면서 밑에 하나만 남는 거죠. 전부 다 밑에가 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그래서 이쪽에 양태극 쪽으로 양괴가 이렇게 배치가 되고, 아래가 양이 있는 거, 양괴가 아니라 양이 쭉 배치가 되고, 양이 다 맞춰지면 뭐가 나오겠어요? 음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음에서 오손풍, 그 다음에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안에서부터 항상 바깥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선천팔괴 방위도, 이것을 복희씨 8괴 방위도라고도 표현하고 선천팔괴 방위도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선천팔괴 방위도가 되고요. 그거 모르시는 분은 없죠. 일건천, 이태태, 삼리화 이거는 누차 공부했으니까. 자, 모르면 후딱 한번 써드릴까요?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도수에 의거해서 나온 복희씨의 선천팔괴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죠? 그런데 이미 하도수에는 뭐가 또 내포되어 있다? 오행의 이치가 내포가 되어 있죠. 16수, 27화, 38목, 490, 50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하도수에 이미 오행의 이치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땅 하늘의 음양의 기운에 의해서 베풀어지는 땅의 절도가 되는 거죠. 사시라고도 표현하고 오절로도 표현하는 거죠. 그죠? 봄, 여름, 가을, 봄, 여름 해놓고 오복이 있고, 그죠? 뭐죠? 삼복이 있고, 그 다음에 가을로 이렇게 가는 이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후대에 들어서는 후천팔계 방위도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는 겁니다. 후천팔계 방위도는 자, 이후에 황화문명권에 실질적으로 쓰이는 바로 그 용적. 이것이 체가 된다 그러면은 용적인 건 어떻게 되느냐? 여기로 들어오면은 뭐냐면 맨 처음에 여기서 순서는 이거는 들어보자면 자, 선천팔계에서는 이게 일건천, 그 다음에 이태태, 삼리화, 사진례, 그 다음에 오선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가 되는데요. 이것이 조금 바뀝니다. 이거는 주역의 건괴 문헌전에서 공자가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동성상응하고 동기상관다. 같은 소리끼리 서로 응하고 라는 말로 이렇게 시작되는 말이 있는데요. 같은 소리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번개가 꽝 치면 어떻게 돼? 우르르 꽝 하게 되는 거 천둥이. 그래서 동성상응하면 같은 소리끼리 서로 응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진괴가 순서대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진괴가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고 진괴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동기상구한다. 같은 기운끼리 서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뭐냐면은 연못하고 물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못하고 물개가 같이 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못개가 옆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동성상, 동기상구하며 그 다음에 수류습하고 하취조하고 이미 물려졌으니까 물개는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가장 낮은 데로 습한 데로 이렇게 해서 물개가 내려가고 여기 있던 불개는 저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운종용 풍종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름이 용을 따르고니까 구름이다 그러면은 여기 산괴가 있죠. 제일 높은 거 산 위에 맺히는 거니까. 그래서 용은 바로 우레괴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산괴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풍종어다 그러면 범괴가 그죠? 바람괴가 바로 여기를 따른다라고 해서 여기 옆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겁니다. 이거는 주역 공부하고 천자문 초기에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안 되면은 주역의 기초 강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번호천자 친상하고 본래 그 하늘 하는 것은 그저 높은 것과 친한다라고 해서 여기 또 자리 비워준 여기 얘가 어디로 가냐면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바람이라고 하는 건 밑으로 들어오는 거죠. 바람은 어디서부터 불어오는지 이것도 공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후천팔계가 완성이 되는데요.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것은 자 일감 순서 일감 그 다음에 이곤 괴명이죠 다. 그 다음에 삼진 여기는 그대로네 그죠? 숫자 세 번째고 삼진이라 하고 진괴 그 다음에 사선 네 번째에 바람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기는 후천이니까 이건 누가 조화작용은 사람이 조화작용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오중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오의 감충. 그래서 임금이다 그러면 뭐 오 개념으로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홍범에서 조금 이따 나올 때 오황극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가운데 자리 다섯 번째가 임금의 자리다. 그래서 황극 개념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오행 저거 보려고 해도 이걸 아셔야 되니까 제가 한번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육건이 되는 거죠. 여섯 번째 건괴. 그 다음에 육건 칠태. 일곱 번째 연못괴.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간괴.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불괴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홍범 공부하시려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될 뭐예요? 필수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배치가 돼요. 그런데 그래서 일감, 이곤, 삼진, 사손, 오중, 육건, 칠태, 팔간, 구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요거하고 이거 이제 지웁니다. 이거는 뭐 우리 2차 공부했으니까 요거하고 자 뭐가 있느냐면은 거기 보면은 뭐가 있냐면 하도는 지금 이제 공부했죠. 하도는 했는데 낙수에서 우임금이 치수할 때 낙수에서 뭐가 있느냐 신비로운 거북이가 나왔는데 그 등딱지에 1부터 9까지의 수가 붙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도 자 어쨌든 그 거북이라고 하는 그죠 이 육각형의 이 모습에서 아마 그 갑자기 확 깬 것 같아요. 우가 치수 사업을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아마 이 원리에서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뭐냐면
뭐죠? 아까 용마부도 하고 거북이에 응? 신기. 신비로운 거북이 그러죠? 거북이 글자 쓰는 거 쫙 들어가고 두 개. 거북이 앞발 있죠? 앞발 등딱지. 앞발 등딱지. 이렇게 쓰면 됩니다. 신비로운 거북이. 신기. 이것도 역시. 그런데 신기는 여기서는 자, 하도는 아주 복귀 시대가 되는 거죠. 아직은 아직 글자가 이루어진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뭐냐면 하도라고 해서 그림 개념이기도 하고 그림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상열차 분야 지도죠. 하늘도 각각의 그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영역에 맞춰서 글자가 나온 거기 때문에 하늘의 천도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임금이 치수사업할 때는 이미 글자가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걸 낙수에서 나온 그림이다. 그래서 낙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글이라고 표현을 해요. 역시 똑같은 그림 문양인데 그 글이라 표현했고 우리가 도서다 도서관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죠? 하도의 도, 낙서의 서라고 해가지고 위에 모든 나오는 그 책과 관련돼서는 전부 다 도서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거북이의 등딱지에 어떻게 돼 있느냐 역시도 그림으로만 표현하자면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일육수 해가지고 있죠. 자, 일육수 그 다음에 27, 자 일단 제가 드릴게요. 9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3, 아이고 3, 그 다음에 7, 하나, 둘, 셋, 너무 가까이 있었다. 둘, 셋, 다섯, 여섯, 7개, 7. 그 다음에 가운데 오용 십자각이 되고, 자, 3이 되고, 그 다음에 사입방으로, 정방에는 자, 1,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3, 8, 요렇게, 3하고 7, 요렇게 되고요. 사입방으로 어떻게 되면 6이라고 하는 게 옆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저기 뭐야, 그 짝수, 그러니까 홀수가 정방에 쓰고, 짝수가 사입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게 여기로 들어가고 3, 4가 여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8이 옆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게 이름하여서 그 낙수가 되고 가운데 5 개념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자, 우리가 도표로 그린다 그러면은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가운데 5가 되고 1, 6, 그 다음에 2, 7, 4, 9, 그 다음에 3, 8 이렇게 되는 거죠. 내용상으로 보자면 가운데 5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더하면 10이 되죠. 대각선으로 더해도 10, 이렇게 더해도 10 해가지고서 낙서 구궁수리. 자, 낙서 구궁수리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낙서 구궁수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오용 십자의 원리를 나타낸다. 바로 이겁니다. 5가 작용하여서 그 다음에 10을 일으킨다, 10을 이룬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가운데 있는 임금이 5하고 10하고 더하면 전부 다 뭐예요? 15가 되는 거죠? 15죠? 논어의 공자가 뭐라고 하셨죠? 위정편에서 나는 16의 지우학이라 라는 거죠. 15에, 그죠? 15의 학문의 뜻을 두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게 15살에가 되겠어요? 15의 이치 속에, 그죠? 뭔가 배울 것이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캐야 되겠다. 거기다 지라고 표현했죠. 뜻지자. 그죠? 이건 뭔가 있구나. 만약에 나이였으면 그 다음 몇 살 나와야 돼요? 15 하지 말고. 원래 10단위로 끊어야 되죠? 10살 하든가. 그 다음 몇 살? 아니면은 원래 이 숫자로 표현하자면 뭐 7살이나 8살, 20살 나와야 되죠. 20살을 딱 건너뛰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30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40, 50, 60, 70 이렇게 나오죠. 그런 것도 의문을 가져보셔야 되고, 그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낙서 구궁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운데 5의 작용. 그래서 15라고 표현하고, 자, 주역의 바로 뭐냐, 15번째 괴가 뭐냐면 지산 겸괴입니다.
지산 겸괴라고 하는 것은 자 위에 있는 군자는 항상 겸손해야 된다라고 표현했고 공자가 뭐라고 했느냐 지산 겸괴에 대해서 부다익과 칙물평시라라는 겁니다. 많은 것을 덜어내서 그죠? 적은 것에 보태주고 그래서 모든 물건을 저울질해서 골고루 베푼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에서 통치하는 사람 많은 사람한테 더 많이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걸 덜어내서 적은 대로 항상 이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많은 것을 덜어내서 십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골고루 펼친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오용십자기 원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상 경계로 표현하자면은 칙물평시라는 거예요. 물건을 두루 달아가지고 그죠? 평시 두루두루 그저 고루고루 베푼다라고 하는 바로 이 뜻입니다. 그죠? 이 요즘에 세금 관계 막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 뜻들이에요. 그거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저 5만 원 군자 안 되고 그저 지극히 겸손하면서 덕을 쌓은 군자가 아니면은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거 그래서 쉬운 일이 참 많이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그 뭐하고 하도수하고 표현하자면은 하도수는 어떻게 요 글자 그대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돼요? 2, 7 자, 숫자로 표현하자면은 자 2하고 7이 되는 거죠. 2, 7 화가 되고 원래 4, 9, 금이 여기로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반대로 이렇게 넘어갔죠. 그래서 솔직히 달라진 이유가 왜 그러냐라고 표현할 때 이거는 이제 금화 교역의 이치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금과 화가 서로 간에 교역했다, 바뀌었다라는 건데요. 금화라고 하는 것을 주역으로 표현하자면요. 택화 협궤에 해당됩니다. 밑에가 불궤가 되고 위에가 연목궤가 되는 거죠. 이게 바뀌면 화택규에서 어긋나다라는 뜻인데요.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성질, 그다음 불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반대가 되면은 연목궤가 이렇게 되고 불궤가 이렇게 되면은 원래 물하고 불은 상극이잖아요. 그죠? 불은 위로 올라가는 성질, 불은 내려가는 성질 해가지고 서로 어떻게 돼요? 서로 눈만 째려보고서는 그죠? 어긋나게 되는 상입니다. 이것을 주역으로 표현하자 화택규의 세상이에요. 이렇게 된 이 세상은 아까 천지 비교 세상이나 똑같죠. 그래서 자 어긋나서 바로 잡는다라고 하는 것이 주역의 바로 혁명교에 해당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면은 자 물과 불은 상극이지만 아무리 상극이라 하더라도 잘못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돼요? 서로 간에 만나야 되는 거죠. 남북한이 서로 간에 으르릉되면 이거 생전 가서 통일 안 됩니다.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돼? 어쨌든 그래서 만나야 한다라고 우리가 교혁이라고 교역이잖아요. 그죠? 서로 간에 자꾸 만나서 뭔가를 만나서 의견 교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잘못된 거 고쳐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도수의 요 27과 49가 낙서 구궁술에서 이렇게 된 것은 그죠? 이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바꾼다라는 이런 의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금화교역이치다 그러면 그래서 후천 세상에 잘못된 것을 바꾼다라는 이런 뜻으로도 쓰이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거북이의 등딱지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다시 돌아가서 자, 아까 400쪽에 그 주석에 제일 끝에 보면 세상에 그죠? 세전 그죠? 세상에 전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전하기를 대구 일이하고 이렇게 돼 있죠. 구를 뭐예요? 짊어지고 구를 머리에 이고 우리 불공대천의 원수도 할 때 대자 이거 구를 머리에 이고 이를 밟았다. 자 이게 거북입니다. 거북의 머리가 되고 몸뚱아리가 되고 이게 꼬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자 머리니까 머리에 이은 게 뭐예요? 구를 이고 이를 밟았고 어려울 거 하나 더 붙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나요? 좌삼 우칠. 그 다음에 어깨에는 뭐가 있어요? 사하고 이. 그 다음에 이쪽 그 다음에 뭐라고 했던가? 발이라고 했나요? 육팔이 발이 된다. 이제 뭔 소리인지 알겠죠? 참, 이 그림을 가지고 글자를 쓰려니까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림으로 탁 나타내면 편한데. 됐나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옆에 보면은 하도 낙서도 해설해가지고 이제 그 밑에 옛날에 공안국이 이렇게 돼 있죠. 옆에 제가 이제 그 밑에 조그만하게 쓴 글씨 옆에다가 다 해놓고 나서 해석을 해놓은 건데요. 거기다 그것까지 한번 봅시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잘못 이해를 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바로잡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공안국이 말하기를 공안국은 누구라 그랬나요? 공자의 후손이면서
바로 노나라 벽에서 나왔던 상서의 과두문자를 그죠? 이 해서체로 이렇게 해석을 한 사람이 공안국입니다. 공안국이 이르기를 하도라고 하는 것은 하도자는 복희씨 왕천하에 복희씨가 천하에 왕할 적에 용마 출라하니 그죠? 용마가 하수에서 나오니 수 즉 기문이 이획 팔계하고 그래서 마침내 그저 그 문의로서 팔계를 그으셨고 그 다음에 낙서라고 하는 것은 치수시예요. 우가 치수 사업을 할 때에 신귀 부문이 배열어 배유 수지구하니 신비로운 거북이가 그 무늬를 짊어졌는데 등딱지에 그죠? 어디면 수가 구까지 그죠? 구까지 배열되어 있으니 우가 수인이 제지하여 마침내 이로 인하여서 이것을 쭉 베풀어서 그죠? 순서대로 하여서 이성구류라 그죠? 9종류를 바로 이루었다. 다시 말해서 그 홍범 구주를 이루었다. 다시 말해서 낙서 구궁수리의 원리에 의거해서 그 다음에 홍범 구주를 펼쳤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유흠이라고 하는 한나라의 학자때가 이르기를 역시 복희씨라는 복자를 이렇게 뒀습니다. 복희씨가 개천이 왕하실세 그죠? 하늘을 이어서 왕하실 때에 수하도야 그러니까 하늘을 이어서 왕했다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이제 하늘의 법도를 받들어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죠? 하늘의 법도를 받들어서 그 다음에 하도를 받으셔서 획지 팔계 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 팔계를 그었다라는 것이 이것이라. 여기서 유흠이 이런 말 하는 것, 공안국이 이런 말 하는 것은 전부 다가 뭐냐면은 공자가 주역 개사전에 이미 다 정리해 놓으신 말씀들입니다. 만약에 그걸 모르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공안국이 그랬더라, 유흠이 그랬더라 하면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치홍수에, 그죠? 우가 취수 사업을 할 때에 사낙서하고, 그죠? 낙서를 하사 받으셨고 이겁니다. 사는, 그죠? 누구한테, 그죠? 뭔가 굉장히 도통한 사람한테 낙서를 받으셨고, 법이 진지 구주시해라. 이것을 본받아서 구주를 펼친 것이 이것이라. 하도 낙서 상위 격리하고, 하도와 낙서는 서로 간에 경과 위가 되고, 하도가 경이 된다 그러면 낙서는 그것을 촘촘히 짜는 그저 시줄이 되는 거죠. 8궤 구장 상위 표리 하니, 그 다음 8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도에서 나온 복희씨 8궤. 구장 그러면 뭐겠어요? 낙서 구궁수리. 그죠? 낙서 구궁수리. 근데 낙서가 서로 간에 그저 표리가 되냐. 한쪽이 거치 된다면 다른 쪽은 아니 되고, 서로 간의 상관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표리가 되느니라. 관자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도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7전6구하고 8좌9하고, 이거 뭔지 소리 들어오나요? 하도의 문의는 7전6구. 거기에 봅시다. 자, 옆에 하도수 있죠? 그거 보면 위는 항상 남쪽이라는 건 변함은 없는 겁니다. 이제 볼 때 남쪽이 앞에 있는 거죠. 아까 27이었죠. 그러니까 7은 앞에 있고, 그죠? 그 다음에 6은 1육수에서 1을 6이 맨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6은 뒤에 있고, 그 다음에 옆쪽으로 보면은 8이 왼쪽에 있고 9가 오른쪽에 있고. 다시 말해서 이건 뭘 가지고, 관자명이 하도의 문의는 뭘 가지고 얘기했다? 성수 개념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무슨 소린지 알겠죠? 자, 1육수. 그 다음에 27화니까, 자, 7이 앞에 있고, 6이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38목이니까 8은 왼쪽에, 그 다음에 4구금 9는 오른쪽에, 이렇게 밖에 있는 뭐를 들어서? 성수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낙서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9가 앞에 있고 1이 뒤에 있고, 그죠? 낙서의 문 9가 앞에 있고 1이 뒤에 있고, 그 다음에 3좌 7로, 그죠? 3이 왼쪽에 7이 오른쪽에, 사전, 4가 앞에 있고 좌우에 왼쪽에 2가 있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봐. 사는 사전 2좌, 사전 2좌, 4가 2좌가 아니라 전좌 이렇게, 4가 앞에 왼쪽, 2는 앞에 오른쪽,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8후좌, 그 다음에 6후, 그죠? 8은 아래쪽에 왼쪽, 6은
아래쪽에 뒤쪽, 오른쪽에 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할 거니까 뭘 표현했든지 간에, 그죠? 뭐 밟았느니, 뭐 앞에 있는 얘기 다 같은 얘기. 그 다음에 소자라고 하는 소강자 선생이죠. 그때 원자는 둥근 것은 별이고, 성기의 수는 필조 차호하고, 그죠? 성기의 수, 다시 말해서 그 별을 쭉 세서 1, 2, 3, 4라고 하는 수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별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우리가 두녀 위실벽에서 두성을 그 두수에서 바로 이제 일이라고 하는 수가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방자라고 하는 것은, 네모나다는 것은 뭐다? 땅이니 획주 정지지 법이라. 그죠? 이것은 바로 정전법으로 이루어진 그 땅을, 그죠? 주정에, 그죠? 그 땅을 긋는 법이니 방차호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기의 수는 바로 앞에서 나오고, 네모다라는 것은 땅이기 때문에 바로 낙서에서 나온 것인가,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도라고 하는 것은 둥근 거죠. 둥근 것은 그러니까 바로 성기의 수가 되고, 네모나다라고 하는 것은 낙서 구궁수리의 이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지, 줄을 긋고 그 다음에 땅을 이렇게 정전법으로 나누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디에서? 낙서에서 나온 것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밑에 다시 설명했네요. 그래서 대개가 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도의 수이고, 네모라고 하는 것은 낙서의 문이니라. 그러므로 희문이 인지조역하고 우기 서지 작범례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러므로 희문 누구예요? 복희씨와 문왕이, 그죠? 복희씨와 문왕이 이로 인하여서 역을 지었고, 아까 복희씨 선천팔계라고 했고, 후천팔계는 문왕의 후천팔계, 이렇게 됩니다. 문왕팔계라고도 표현합니다. 왜냐면은 문왕이 뭘 지으셨느냐 하면은 주역의 64교의 괴사를 지으신 분입니다. 괴사를 지으시면서 바로, 그래서 복희씨와 문왕으로 인하여서, 문왕이 이로 인하여서 역을 지으셨고, 또 그 다음에 우임금과 기수가, 기자가, 우임금과 기자가 서지 작범례라, 바로 이것을 그 순서대로 하여서 홍범을 바로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거 나와도 어렵다라고 안 보고 그림을 머릿속에다가 아니라 옆에다 탁 그려놓고 하면은 에이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별거 아니네가 아니라 이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잘 쓸 것인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4장까지 합시다. 우리 초일은, 잘 보세요. 같이 읽어보죠. 초일은 왈오행이요, 차이는 왈경용오사요, 차삼은 왈농용팔정이요, 차사는 왈협용옥이요, 차오는 왈건용황극이요, 차육은 왈예용삼덕이요, 차칠은 왈명용계의요, 차팔은 왈염용서징이요, 차구는 왈향용오복이요, 위용육극이니라 라고 하는 그 유명한 차 오행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복까지가 쫙 정리된 겁니다. 문장이 하나 매우 특이한 게 있는데 혹시 발견하셨나요? 문장을 보다면 참 독특한 방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독특하다 그러면은, 자, 모든 것의 이 바탕은 뭐다? 오행이죠. 그러니까 오행은 뭐라는, 초일은 왈, 그냥 아무것도 없이 뭐예요? 오행이다 썼죠.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했네요? 다 용자를 썼죠. 이로써 쓸 용자입니다. 그죠? 그것을 뭐 공경해서 썼건, 그 다음에 뭐예요? 농용, 두텁게 해서 썼건, 협용, 도와서 썼건, 그 다음에 뭐예요? 건용, 세워서 썼건, 예용, 다스려서 쓰건, 명용, 밝게 쓰건, 여명, 생각해서 쓰건, 향용, 그 다음에 향해서 누려서 쓰건, 위용, 위세부려서 쓰건, 그죠? 이걸 위용으로 삼건, 전부 다 뭘 근거로 한다? 오행, 그죠? 오행은 딱 오행이라고, 오행이라고 하는 결국 모든 것의 가장 근본 토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이 오행의 이치 속에서, 다시 말해서 모든 이치는 바로 뭐예요? 천지자연의 이치를 바탕으로 해서 베풀어진다. 이것을 전부 다 뭐하라? 본받아라, 이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자, 오행의 이치가 베풀어지니까 제일 먼저 네가 생긴 꼬라지 뭐예요? 오사죠. 네가 섬겨야 될 거, 네 얼굴 생김새부터가 전부 다가 오행으로 쓴다.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경용 오사요. 그죠? 공경이에서 오사를 써라, 이 소리에. 네가 섬기는 것을 공경히 하라. 그 다음에 농용, 그렇게 해서 일단 너도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생긴 꼬라지가 다 어떻게 돼요?
하늘이 부여해주는 오행의 이치에 따라서 다 생겨난 것이다 해놓고 나서 그 네 몸 정치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 오행이 있고 나한테 오사가 있지.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두텁게 팔정을 펴라 이 소리예요. 그죠? 6가지 정치의 덕목을 펴라라는 뜻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네가 항상 도와야 될 것은 다시 이제 하늘을 봐라 이 소리. 옥입니다. 5가지 별이가 돼야 될 것은 늘 하늘이 이런 여러 가지 그 기후 변화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기후 변화에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재난들이 불어닥치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요임금, 순임금 때 홍수가 났죠. 어마어마한 홍수가 난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천재가 있고 피하지 못하는 천재가 있습니다. 누가 요순시대 때 나왔던 그 홍수는 사람이 피하고 싶어도 피하지 못하죠. 그럴 때 문제는 피할 수 있을 때 피하는 것은 뭐 작은 것이지만 워낙 큰 거는 못 피합니다. 이미 한번 당하고 나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극복하는 데는 결국은 뭐냐면 전 국민, 전 백성들의 일치 단결된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홍수 다스리다가 잘못하면은 죽는데. 근데 저자가 참 정치를 개떡같이 했어요. 그러면은 너 나와서 토목공사 좀 하라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나는 딴 데로 도망갈랍니다. 너나 잘하세요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요임금, 순임금 아닌 시기에 이 홍수가 들이닥쳤다 그러면 아마 다 절단나고 땅이 피폐됐을 겁니다. 그런데 요임금과 순임금처럼 그저 정치를 대단히 잘하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서로 팔을 걷어붙이고 그대로 다 했죠. 그리고 난 뒤에 이후에 사회는 비약적으로 발전돼 가지고 훨씬 많은 생산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정치를 하는데 그죠? 팔정을 두텁게 잘하고 항상 누구의 도움을 받아라? 칼 천문을 잘 봐. 옥이라는 뒤에 나오겠지만 바로 천문입니다. 천문을 잘 살펴서 하늘의 때를 잘 도와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가물 것에 대비해서 이상 기운이 있을 때 대비해서 미리 다 준비해 두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돼야만이 뭐가 세워진다? 건용 황극이라 네 임금자리가 세워진다 이 소리예요. 그래야 임금자리가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임금이 되고 그 다음에 다스릴 때는 뭘로 해라? 3가지 덕을 가지고 해라라고 했고 그 다음에 항상 명철한 임금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늘 여러 가지 의심나는 것들 잘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는데 그것도 항상 잘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돼서 그것을 제대로 잘 쓰면 오복을 누릴 것이요 아니 그러면은 위태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홍범의 바로 구주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그것을 따서 붙이면은요. 자, 이제 일활 오행이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일활 오행이요. 오행은 그냥 오행 이렇게 됩니다. 이건 절대적인 근본이 되는 거죠. 이걸 근거로 해서 두 번째 경용 오사요. 경용 오사요. 세 번째 뭐예요? 농용 팔정이요. 네 번째 뭐예요? 무슨 옥이? 협용옥이. 항상 앞에다 이걸 잘 붙이셔야 돼요. 그죠? 협용옥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만이 뭐다? 건용 황극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건용 황극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난 뒤에 뭐예요? 예용. 다스릴 때는 삼덕으로. 그죠? 삼덕으로. 그 다음에 7번째 의심나는 것은 의. 그죠? 명용 개의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밝게. 개의 이렇게 됩니다. 밝게 잘 그죠? 의심나는 것을 살피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8월 뭐예요? 염용-서징 그죠? 항상 늘 염두에 두고 그죠? 여러 가지 징조들 나타나는 여러 징조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잘 징이다라고 하는 거죠. 미세하게 은미하게 드러나는 거니까 이게 간방귀 맞죠? 은미한데 이게 팔괘괴하고도 두루두루 맞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향용 오복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복과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자꾸 뭐냐면은 이 위세만 그저 권위로서만 다스리려고 하다 보면 결국 뭐냐면은 그저 좋지 못한 6가지의 그저 완전 끝까지 간다 이 소리에 잘못된다. 이거 오복 6극 개념을 여기다 같이 붙여놨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게 일감 이거 자체가 또 8개로 표현하자면 이렇게도 되겠죠. 일감 후천 8개 그 다음에 이곤 그 다음에 삼진 그죠?
그 다음에 사손, 가운데 오중, 육건, 칠태, 그 다음에 팔간, 구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화가 될 수도 있고 재난이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이치가 다 이런 방식으로 돌아간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오행 속에 일월 오행 그렇지만 요거 자체도 뭐예요? 수화 목금토. 이제 이 홍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을 굉장히 모든 건 근원이 물이니까 물부터 수화 목금토 이렇게 되고 다 전부 다 이런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도수하고 낙서 구궁수리는 바로 뭐냐면 이 홍범 구주를 그죠? 바치는 기본 토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알아두시고요. 이치를 그냥 외우려고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죠? 그냥 이치를 잘 머릿속으로 이해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왜 이런 걸 왜 만들었을까? 누차 얘기하는데 그 왜 만들었을까는 꼭 까먹어요. 꼭 까먹고 자꾸 외우려고 하다 보면은 진도가 안 나가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뜻글자의 기본 원리들 아까 제가 관청시도 얘기했고 있죠. 그죠? 이게 땅 농사 짓는 곳에 황하문명권의 농경 문화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의 가장 기본 그 바탕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차곡차곡 잘 살피시면 됩니다. 근데 내 거를 잊어버린 경우가 하도 많아가지고 어렸을 때라도 혹시라도 부모로부터 전통문화에 대한 뭐라도 이렇게 받으면은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이렇게 살펴보세요. 우리가 동지가 언제죠? 동지 그러면 요새는 이제 동지팥죽 먹니 안 먹니 애동지인데 먹니 안 먹니 아니면 애동지 아니면은 끓여 먹고 하는데 그 이전에 동지 요새 최근에 무슨 어디 향교에선가 막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 팥죽을 끓여가지고 중요한 것이 붉은색 계절이잖아요. 여기 지금 한창 음의 계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붉은 팥죽을 끓여가지고 옛날 우리가 오사신한테 제사 지냈잖아요. 원래 대부가 하는 거지만 또 각각 가정마다 자기 집안에 있는 오사신들에게 어떻게 돼요? 우리 좀 잘 좀 봐달라 그러면서 팥죽을 이렇게 뿌리는 거죠. 부뚜막에 저 변소에 그다음에 중당에 문간에 저 길가에 그죠? 동네오게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말에서 음기운이 이렇게 강할 때 뭔가 양기운을 가지고서는 음기운을 조금 이렇게 제어하는 그런 역할들입니다. 그게 꼭 미신이다라는 것보다도 그렇게 끓여서 그 다음에 혼자만 먹나요? 그죠? 두루두루 나누는 협용 관계가 되는 거죠. 서로 간에 도와서 이루는 그런 관계들이니까요. 옛날 것들도 한번 가만 살펴보세요. 살펴보고 나도 그러면 이번에 팥죽을 끓이면 근데 누구하고 나눠 먹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